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역대급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GDP는 반등했고 수출은 신기록을 세웠죠. 한국은행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3%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코스피는 축제 분위기, 성과급 소식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호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뉴스 앞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취업자 수가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감소는 무려 1년 5개월 만이었죠. 충격적인 건 청년이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이 43.8%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2.4%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세 이상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청년이 어르신보다 일터로 덜 나선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제조업은 더 심했습니다. 취업자가 14만 명이나 줄어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거든요. 성장률은 최고, 수출은 신기록, 그런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한 거죠. 이 기묘한 어긋남에 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대통령마저 이 괴리를 인정했습니다. 역대급 성과급도 코스피도 청년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고 말이죠. 화려한 지표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숫자는 분명 좋아지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일까요? 반도체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그 돈은 우리 지갑까지 흘러오지 않는 걸까요? 이 단절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그런데 KDI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년까지 취업자 수가 매년 17만 명씩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죠. 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가장 크게 무너진 건 제조업이었습니다. 무려 1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청년들에게 왔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이 43.8%.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숫자였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7.2%로 떨어져 60세 이상 어르신들 49.0% 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역전이었죠. 왜 청년들만 이렇게 밀려난 걸까요? 여기엔 조용히 진행된 채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를 접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갈아탄 거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에겐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숫자 뒤에 얼굴을 붙여볼까요? 취업 준비생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 뉴스는 매일 신기록인데 정작 지원할 신입 자리가 없더라고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7월, 쉬는 청년에게 주던 구직촉진수당의 취업 이력 요건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장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임금 논쟁은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결과로 마침내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싸워 얻어낸 제도였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첫 최저임금은 경제 대호황기였는데도 실제 임금의 30%에도 못 미쳤거든요. 시작부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따라붙었죠. 그 후로 최저임금은 오르내림을 반복했습니다. 2022년 5.05%, 2023년 5.0%로 5%대를 유지하던 인상률이 어느 순간부터 확 꺾였는데요.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3년 연속 3% 아래로 주저앉은 겁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둔화됐을까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최근 3년 평균 인상률 2.37%가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았던 거죠. 쉽게 말해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친 겁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실질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지금,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경영계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같은 통계를 정반대로 읽고 있었거든요. 경총 류기정 전무는 반박합니다.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 79.7%는 물가 상승률 22.9%를 크게 웃돌았다. 이미 지급 여력이 한계다. 가장 절박한 목소리는 영세 사업주에게서 나왔습니다. 현장이 감당 못할 결정은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고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래된 논쟁이 다시 불붙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무려 4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질문이죠.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한 번에 10.9%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을 때 자영업자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투입해야 했죠. 그런데 이번엔 노동계가 무려 16.3% 오른 1만 2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철되면 2018년보다 더 큰 인상폭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논쟁, 정말 임금이냐 일자리냐의 단순한 이분법일까요? 바다 건너 미국의 어떤 도시가 이 통념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편에서 풀어봅니다. 자, 이제 1편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숫자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일까요? 먼저 성장률부터 보시죠. 2026년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1년 전 마이너스 0.2% 역성장에서 완전히 반등한 거죠. 한국은행은 연간 전망치를 2.0%에서 2.6%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수출이 이대로 가면 3%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호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린 힘, 그 실체를 뜯어보면요. 1분기 제조업 생산은 3.0% 늘어 5년여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하나만 쏙 빼봤더니 증가율이 겨우 0.2%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사실상 제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성장률은 사실상 반도체에 혼자 짊어진 성적표였던 겁니다. 나머지 경제는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놀라운 통계를 하나 꺼냅니다. 반도체 경기와 전체 경기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는 겁니다. 2015년 이전만 해도 반도체와 전체 경기의 상관계수는 0.27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게 0에 가까워졌어요.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반도체 산업의 오래된 뿌리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가 들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매출이 아무리 폭발해도 새 일자리로 이어지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죠.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낙수 효과, 그러니까 위가 잘 되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 오래된 믿음. 정말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인데요. 2026년 6월 브리핑에서 그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의 낙수 효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업계 최전선의 진단이었죠. 그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설비 투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만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산업 투자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언 같은 경고를 남깁니다. 투자 측면의 낙수 효과는 반도체가 이끄는 3분기까지가 정점이고 그 이후엔 둔화될 거라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실제 사람들 삶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고용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 명,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감소한 건 2024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충격적인 건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무려 14만 명이나 사라졌거든요.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제조업 생산은 5년 만에 최대로 늘었는데 정작 제조업 일자리는 7년 만에 최대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의 얼굴입니다. 기계와 반도체는 바쁘게 돌아가지만 사람 자리는 오히려 비어가는 거죠. 정부도 이 괴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죠. 역대급 성과급도,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호황의 그림자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노동계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의 말은 이 괴리를 그대로 찔렀죠. 언론은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를 벌인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겐 이 화려한 뉴스가 체감조차 안 되는 먼 나라 이야기다. 그런데 이 반도체 중심 구조,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았을까요? 예전엔 반도체가 잘 되면 부품, 소재, 설비 협력사들도 함께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부가 공정이 소수 대기업 안으로 집중되면서 그 연쇄고리가 얇아졌죠. 결국 슈퍼사이클의 실체는 이겁니다. 소수의 정점은 하늘로 치솟는데 다수의 바닥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구조인 거죠. 이 괴리를 조금이라도 메우자고 나온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서민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소득의 방패인 셈이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방패를 두껍게 만들려는 시도가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렸더니 무인화가 빨라진다는 이 잔인한 역설.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겁주기일까요? 다음 편에서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임금이 오르면 정말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이 오래된 질문에 지구 반대편의 한 도시가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시애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 모두가 실업폭탄을 예상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려했던 인플레이션도, 실업 급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전역에서 최저 실업률과 최고 성장률을 동시에 기록한 겁니다. 노동자 지갑이 열려야 골목 상권이 산다. 임금 인상이 곧 소비로 이어진다는 이 선순환 논리가 시애틀에서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시애틀의 성공을 한국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부터 우리와 전혀 다르거든요.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위에서 각 주가 알아서 조정합니다. 일본은 무려 47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따로 있죠. 2025년 도쿄의 최저시급은 1226엔, 우리 돈 약 11,500원. 일본은 지역마다 물가에 맞춰 촘촘하게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영국은 나이별로, 프랑스는 물가 연동산식으로, 독일은 노사위원회가 조율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지역도, 업종도, 나이도 구분 없는 전국 단일 금액입니다. 서울 편의점이든 시골 식당이든 똑같은 1320원인 거죠. 충격적인 건 이 단일 금액의 위상입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9.6%, OECD 30개국 중 무려 3위거든요. 이미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이 3위 통계를 방패로 동결을 외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같은 데이터를 정반대로 읽었죠. 노동계의 반박은 이겁니다. 비율은 3위여도 한국의 평균임금 자체가 OECD 37개국 중 20위 하위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파이가 원래 작으니까 그 안에서 비율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한국만의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G5 중 유일하게 운영하는 주휴수당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안 들어가서 기업 실부담은 표시된 시급보다 더 크다. 정경련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죠. 그럼 이 팽팽한 싸움의 답은 어디서 찾을까요? 정부는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의 야심은 대단합니다.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비전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숫자가 있습니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실제 잠재 성장률은 1.66%. 목표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AI 확산,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회복. 정부가 내건 신산업 과제들엔 하나같이 무거운 전제가 붙습니다. 첨단 산업 성장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애틀의 선순환이 한국에서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논쟁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8월 5일, 노동계 1만 2천원과 경영계 동결 사이,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결정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6월 12일, 노무라증권 서울 브리핑룸. 이코노미스트 박정우가 던진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 호조의 낙수 효과가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화려한 수출 뉴스 뒤에 던져진 근본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출에만 매달려 있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산업 투자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거죠. 실제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1분기 제조업 생산은 5년여 만에 최대폭인 3.0% 늘었는데 반도체를 빼면 증가율이 겨우 0.2%였거든요. 충격적인 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입니다. 반도체 경기와 경제 전체 흐름의 상관계수가 과거 0.27에서 이제는 거의 0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그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차 앞칸만 달리고 뒷칸은 끊긴 셈이죠. 그래서 이 정부 기관은 지금의 회복을 한 단어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K자형 양극화. 누군가는 위로, 누군가는 아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반도체 산업의 체질에 있습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지만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자본 집약적 구조거든요. 그 결과가 고용지표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2026년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 명, 1년 전보다 4만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무너진 곳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중동발 불안과 경기 둔화가 겹치며 무려 14만 명이 줄었는데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데 진짜 상처는 청년들에게 남았습니다. 5월 청년 고용률이 43.8%, 1년 만에 2.4%피나 급락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락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였고요. 믿기 어려운 통계도 나왔습니다.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47.2%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49.0% 보다 낮아진 거죠.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청년들이 시장에서 밀려났을까요? 기업들이 공채를 접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들어갈 문 자체가 좁아진 거죠. 이 괴리를 정부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도, 코스피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죠. 노동계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코스피 1만 시대 축제 뉴스가 저임금 노동자에겐 먼 나라 이야기라고 직격했거든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경쟁 상대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이 오르면 토스크와 무인화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째로 없앨 거라 경고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양옥섭 본부장의 진단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인상은 정규직 감소, 쪼개기 근로계약 향성, 그리고 무인화 가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도 실업 급증 없이 오히려 전국 최저 실업률과 최고 성장률을 동시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은 답이 없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사라진다와 올려야 지갑이 열려 골목상권이 산다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같은 데이터도 정반대로 읽힙니다. 경영계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3위라 하고 노동계는 평균임금 자체가 20위 하위권이라 반박하거든요. 이 모든 대립이 딱 1,680원의 격차로 압축돼 있습니다. 노동계 1만 2천원, 경영계 동결. 그리고 이 숫자의 운명이 결정될 심의장이 이제 문을 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화려한 숫자와 얼어붙은 3, 4위. 그 간극을 좁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부는 야심찬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비전인데요. 그런데 여기 찬물을 끼얹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실제 잠재 성장률은 1.66%. 목표의 절반에 겨우 닿거든요. 한 언론은 이걸 두고 아프게 꼬집었죠. 현실을 도외시한 장밋빛 목표라고요. 비전과 현실의 격차,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하지만 낙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KDI는 내수 회복세를 근거로 올해와 내년 취업자가 각각 17만 명씩 늘어날 거라 전망했거든요. 월별 지표는 얼어붙었는데 연간 전망은 따뜻하다. 사실 이건 반도체 공급 능력이 얼마나 빨리 확충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시한폭탄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자재 수급이 막혀 이 모든 전망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더 냉정합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투자 낙수 효과는 올해 3분기가 정점이고 그 뒤엔 둔화될 거라 못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정점이 지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뜨거운 지금, 그 온기를 아래로 흘려보낼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발상이 사회연대임금입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일부를 비정규직과 하청에 배분하자는 구상인데요. 온기를 인위적으로라도 나누자는 거죠. 청년을 위한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2026년 7월, 정부는 쉬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대상을 넓히고 취업 이력 요건을 아예 없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인정했습니다. 역대급 성과급도,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사설은 여전히 의문을 던집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의 심각성을 정말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속도와 방향성에 물음표를 붙였거든요. 여기서 진짜 미래의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AI인데요. 하반기 경제전략의 첫 번째 과제가 AI 확산에 따른 산업 고용 재편 대응이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위협이자 새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 두 얼굴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일본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물가도 임금도 올해 정체돼 최저임금 변화조차 미미했던 나라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임금을 올려온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인상의 실험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지갑을 채워 경제를 돌리자는 발상, 과연 다음 사이클에서도 유효할까요?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첨단 산업 중심 성장이 실효를 거두려면 반드시 실제 일자리 확대와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의 첫 매듭이 8월 5일에 지어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심의 촉진 구간 2.7%에서 5.25% 사이에서 확정이 고시되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킨 건 단 9번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진통, 올해도 예외는 아니겠죠. 숫자는 개선되는데 사람은 체감하지 못한다. 이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도 정책의 신뢰와 사회의 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지표 뒤에 드리운 그림자. 반도체도, 환율도, 중동도,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까지 이 5개의 리스크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사실 1987년의 어느 뜨거운 여름에서 시작됐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노동자들의 함성, 바로 그 대투쟁이 이 모든 논쟁의 씨앗이었거든요. 그 함성 끝에 1988년 1월 1일, 마침내 최저임금제가 첫 발을 뗍니다. 하지만 그 첫 금액은 실제 임금의 30%에도 못 미쳤죠. 시작부터 생색내기라는 아픈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38년. 오늘 우리가 이 시리즈 첫 편에서 던졌던 질문 하나가 있었죠. 성장의 온기는 왜 모두에게 닿지 않는가? 이제 그 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답은 이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도,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정부가 스스로 괴리를 인정했다는 건 반가운 신호죠. 그런데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의 말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뉴스는 저임금 노동자에겐 먼 나라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임금을 올리면 정말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미국 시애틀은 정반대의 답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도 실업률은 최저, 성장률은 최고를 동시에 찍었거든요. 물론 반대편엔 다른 현실도 있죠.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본부장은 경고합니다. 인상이 무인화를 앞당겨 정작 가장 약한 이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거라고요. 결국 이건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계의 류기섭 사무총장, 경영계의 류기정 전무 같은 성을 쓰는 두 사람이 정반대 자리에서 각자의 진심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선 공익위원들. 그들은 중재자로서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무거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의 눈금이 곧 수백만 명의 삶을 흔들죠. 노무라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온기는 3분기가 정점이라고요. 그 정점 이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의 삶을 데울 수 있을까요? 숫자는 개선됐지만 사람은 여전히 웃지 못했습니다. 성장은 분명 우리 곁에 왔는데 그 온기가 닿지 않는 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1987년에 함성이 최저임금제를 만들었듯 오늘의 이 괴리 역시 언젠가 새로운 제도를 낳을 겁니다. 과거의 물음이 현재의 답을 만들듯 오늘의 질문이 내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그 답은 통계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아낸 당신의 삶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환율, 중동, 레버리지, 그리고 일자리까지. 5개의 리스크를 관통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8월 5일, 마침내 저울의 눈금이 정해집니다. 그 숫자가 시애틀의 희망을 향할지, 무인화의 그림자를 향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결말을 함께 지켜보시죠.